그는 친구 집에 있다가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총성 신고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존스 씨는 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신경 쓰고 있었을 뿐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 조용한 켄터키 동네가 순식간에 폭력적으로 변했고 이는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드러내는 수사를 촉발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골목에서 안전해요. 오 세상에. 누군가 그들에게 모두 불을 질렀어요. 정말로 두 아이처럼 보여요. 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시신이 있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흔하지 않습니다. 군중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론을 내릴 만한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자정 무렵 이 웨스트사이드 동네에서 총성이 울리고 40세의 크리스토퍼 존스가 친구 집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크리스토퍼 존스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 중 하나는 크리스토퍼 존스가 실제로 그 거리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술대에서 숨졌습니다. 실제 총격 사건은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가 누워있던 곳에서 1야드, 2야드, 3야드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 재구성을 하려고 돌아가면 그 시점에서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단서를 따라갈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특별히 전과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곧 이 사람이 뭘 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는 사람은 누구고 누가 해치려는 걸까? 단서는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현장을 조사하며 주변 집들을 돌며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한 대의 카메라가 아무도 보지 못한 무언가를 포착했고 그것이 이 사건 전체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당연히 초인종 카메라나 어떤 종류의 영상이라도 사건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우연히 한 카메라가 차가 빠르게 달아나는 모습을 비췄지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번호판도 없고 차 안에 누가 있는지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전통적인 경찰 수사뿐이었어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동네에서 누군가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살해당했다면 수사관으로서 그 사람이 실제로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임은 존스 씨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적이 있는지, 마약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죠.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가 살해당했을 때 보도된 내용은 그렇게 큰 뉴스가 되지 않았어요. 루이빌은 연간 100건, 거의 200건에 가까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15초 정도만 다뤄졌을 겁니다. 가족이 있는 40세 남성, 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은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더 큰 사건이라는 지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어도 이 사건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것이 별개의 살인사건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크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하와이에서 호버 오퍼레이터입니다. 긴급 상황이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그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안전해요. 그 사람들이 골목에 있어요. 오 세상에. 오. 거리 40번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위쪽 39번. 이 사람들은 전혀 숨을 쉬지 않고 있나요? 맞습니까? 다리 검게 변했어요. 알겠습니다. 17번, 18번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존스가 살해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추가 범죄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꽤 잔인합니다. 네.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40번다와 리버파크 사이 골목에 있어요. 시신이 2곳 더 있어요. 시신들이 불에 탄 것처럼 보여요.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불을 지른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가자마자 출동 가능한 팀을 보내드릴게요. 그쪽으로 이동하세요, 부인. 그냥 그들에게서 떨어져 계세요, 알겠죠? 저는 그날 당직이었고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집 뒤쪽 골목길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갔죠. 저는 집 전체와 버려진 집 외부를 한 바퀴 돌며 뒷길로 차를 몰고 와서 버린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을 집 옆으로 들어서 뒤쪽에 내려놓은 건 아닐까 생각했죠. 우리는 항상 끔찍한 일들을 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가끔 정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잔디 위에 이 두 소년이 시트로 부분적으로 덮인 채 불에 타 누워있는 걸 봤을 때 저는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짓을 누구에게든 할 수 있을까요? 사망자에게 불을 지르는 사람들은 종종 증거를 없애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이 절대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폭력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알 수 있죠. 피해자들은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받습니다. 시신을 보기 시작하면 불이 일으킨 파괴를 보게 되고 칼에 찔린 상처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 한 소녀는 18번 이나 찔렸고 다른 소녀는 20여 차례 찔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지갑과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신원 확인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검시관실로 데려갔고 도착 후 지문 채취를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두 소년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초기에 소년들의 몽타주를 공개해서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몽타주를 더 빨리 공개할수록 더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우리는 몽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첫 생각은 가능한 한 빨리 이걸 대중에게 공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한 학교의 교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이 두 소년이 레리와 모리스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머니가 사는 집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요 어머니 집으로 가봅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두 소년이 그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앞마당에 앉아있는 게 보였고 처음 말은 이번엔 걔네들이 뭘 했나요? 어디 있죠? 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부모에게든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들의 사망한 자녀의 사진입니다. 저는 그냥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사진을 보여주기로 선택했고 그냥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내 아기는 어디 있어요? 내 아기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집 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명의 10대가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년들의 시신은 일요일 오후 리버파크 드라이브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공식적으로 16세 모리스 고든과 14세 레리 오드웨이 형제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루이빌이나 어디에서나 흔히 일어나는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2명의 10대, 기본적으로 2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레리와 모리스는 나이에 비해 그 당시 둘 다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좋은 가정 생활을 하지 못했고 집안 환경도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혼자 있곤 했습니다. 경찰은 이 두 10대 소년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범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아이들의 친구는 누구인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었나,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아이들 주변 인물을 파악하려 합니다. 엄마는 이 아이들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알 겁니다.
엄마는 이 아이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빈칸을 채우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울렸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마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남보라는 이름을 들었던 순간이고 그 이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난 그 사람이었단 걸 알아 라고 했죠. 그와 함께 차에 있던 남자는 람보, 이름은 브라이스 로즈입니다. 브라이스 로즈와 그 삼촌은 함께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브라이스 로즈와 일종의 연애 관계로 알고 있었는데 둘이 약간 사귀는 사이였어요. 이게 이 상황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녀가 냉소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가요? 상황이 나빠졌다가 더 악화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준 첫 번째 전개거든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어머니와 삼촌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두 가장 친한 친구인 코리 테일러와 앤 후안 카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얻은 큰 단서 중 하나는 모리스와 레리의 어머니가 두 사람 중 한 명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을 때 한 청소년이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들은 어디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애넌 카터가 전화를 받았고 자코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벤스 형사와 두 명의 형사는 애넌 카터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의 주인인 어른이 형사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벤스 형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애넌 카터가 휴대전화를 침대 밑에 숨기려고 밀어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N1이 입고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큰 단서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처음 두 소년을 봤던 현장에서 빠져있던 것들입니다. 신발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지갑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우연히 아이들이 신고 있던 신발 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걔가 신고 있는 신발이 누구 것인지 맞춰보세요. 모리스의 신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건 정말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2학년 때부터 이랬다는 거죠. 공식적인 건 아니었죠. 당신은 모리스와 친구였죠? 맞나요? 당신 레리랑 친구 맞죠? 알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좀 산만하네요. 사실 누군가 한번 사보고 싶어요. 옛날 주던 신발이 생각나네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 신발 얼마예요? 거의 300이에요. 말도 안 돼요. 진짜예요? 이건 전선적인 거잖아요. 알죠?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 대한 감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알아보세요. 그 사람이 감정에 반응하나요? 그 사람이 종교에 반응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뒤로 물러나서 말하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무표정한 태도를 보이나요? 그리고 그런 벽을 허물고 소통의 길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셨나요? 전 레리 모리스와 4년간 지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실래요? 그냥 기억하세요, 형. 여기서부터는 더 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가져올게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어젯밤 경찰이 그 앞이 토리 공원에 있었던 걸 놓쳤어요. 한 건 뭐였죠? 이건 이틀이나 사흘 전 일이었어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네 엄마가 토요일에 너랑 통화했다고 했는데 그때 네가 리씨의 폰을 가지고 있었니? 우리가 그 폰을 방금 찾았거든. 그냥 네가 그걸 샀는지 궁금했어. 오늘 아침엔 이걸로 하자. 청소년을 신문하는 건 경찰에게 항상 까다로운 일이에요. 10대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지어내고 멋져 보이거나 친구가 되거나 누군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10대들도 있거든요. 이건 그냥 제 관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끼어들어도 돼요. 저는 리스와도 친하고 레리와도 친해요. 전에 곤란했을 때 무무가 갑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을 사겠다고 했고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초기화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무무 컨텐츠인 줄 알았어요. 우린 무음과 얘기 안 했어요. 그는 분명 그랬어요. 안완 카터가 이 휴대폰은 친구에게 받았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휴대폰이 없다고 하네요. 경찰은 그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레리와 모리스의 휴대폰임을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에 접근하려면 왜 그가 그 휴대폰을 계속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결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도 그가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친구들이나 그룹에서요. 아무도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죠. 모리스와 레리가 뭔가에 연루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아마도 그들은 강도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알다시피 사람을 데려간 뒤에는 그 애가 물건 같은 걸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곤 했거든. 저는 이 일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그건 강도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어요. 경찰의 수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레리와 모리스의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들에는 두 명의 10대 소년, 이 총을 들고 돈을 자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저 멍청한 10대 소년들이 이런 게시물을 올린 것뿐이라고 말해요. 소셜미디어에서 멋지고 강해 보이려고 했던 거라고 해요. 어제 이전에는 당신 가족들에게 어떤 전화도 오지 않았어야 해요. 전화는 트리즈의 엄마에게 누군가 전화선을 끊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바리스 어머니가 저와 얘기했고 저한테 하신 말씀을 당신에게도 전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당신 목소리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괜찮다고 말씀드렸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나중에 그에게 어머니께 전화하라고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토요일 밤에 당신이 페이스타임으로 전화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 페이스타임 건 번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그건 제 사촌 큐였어요. 마지막으로 모리스나 레리와 통화한 게 금요일 밤이라고 하셨죠? 이틀이나 사흘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이틀이나 사흘 전이면 토요일쯤 되겠네요. 네, 어머니는 네가 그들과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내가 차를 돌려 그를 마주봤어. 그럼 그들이 너와 차에 있었던 거네. 그들이 차에 있었겠지. 이분 다정했어. 뭐 난 상관없어. 그녀가 알아. 그들을 마주봤어. 내 이름은 람보였어. 너는 레리와 리스가 람보와 함께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 오늘 밤 그와 얘기하지 않았어. 토요일에 어디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줬어? 토요일에는 파퀴에 있었어. 하루 종일 있었어. 네 하루 얘기해봐 친구. 간단하게. 샐러드 데이비드는 하루 종일 취해 있었어. 나중에. 그날 밤 그래서 레리가 내 사촌 가슴을 찾은 거야. 우리는 레리와 모리스의 아버지가 사실상 가정이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브라이스 로즈가 그들의 삶에서 빠져있는 다른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 그리고 이 소년들은 그에게 점점 매료되고 있어. 브라이스 로즈는 사실상 레리와 모리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야. 그는 그들의 어머니와 사귄 적이 있어서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지. 그는 또 예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그들의 삼촌도 알고 있었어. 이 아이들은 브라이스 로즈를 존경해. 그는 동네에서 약간 멋진 남자 같은 존재야. 알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브라이스 로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줬어. 로즈는 지역사회에서 이름 없는 래퍼였어. 이게 그 무리야. 브라이스 로즈, 안완 콰드라. 이 다른 10대들은 브라이스를 멘토로 여겼고 브라이스는 실제로 이 그룹의 리더 같은 존재였어. 이제 안완 카터는 약간 태도를 바꿔서 람보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 너는 두려움이 많아. 네 두려움 중 하나가 아마 람보일 거야. 맞지? 람보가 안 무서워? 난 진짜 이건 잘 모르겠어. 그가 차 안에서 내게 말하길 그 남자는 28살이나 20살쯤 되는 사람이었고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들이 달리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 그러면 너는 람보랑 차 안에 같이 있었던 적 없다는 거지? 그의 차 중 어떤 차도? 아니,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봐요. 당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어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연루된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그들에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신에게 정말 나쁜 일이 생겨요. 우리가 당신을 닥치게 한 사람들을 쫓아야 할까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세요. 뭐든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당신이 람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아난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던져봤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말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을지 확실히 갈등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네 여동생이 네가 차에서 전화 받는 걸 봤고 네가 람보랑 있었다는 걸 부인했지만 여동생은 네가 그와 있었다고 했어. 마지막으로 네가 그들에 대해 아는 마지막 정보를 말해줘. 네가 람보에 대해 안다는 건 알아. 나는 람보를 몰라. 메리와 리스에 관해서는 네가 몇 가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걸 보는 게 힘들어. 우리가 일요일에 발견한 걸 보여주고 싶어. 이걸 좀 봐줘. 그 소년들은 고문당했어. 우리 엄마도 이걸 봐야 해. 그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겪었을 일을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생지옥일 거야. 그들은 앤 후안 커터에게 그의 두 친구와 발견 당시의 상태가 담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16살짜리 아이가 친구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걸 본다는 건 분명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그가 이 사람들이 네 친구들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신발 좀 벗겨줘.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하는 건데 당신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방금 알아낸 몇 가지 사실 때문에요. 지금 바로 말할게 친구야. 너 스스로 무덤을 짙게 파고 있었어. 용의자와 목격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격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 안 했어. 남들이랑 충실했을 뿐이야. 내가 우리 얘기 오래 했으니 잠깐 쉬자고 말했어. 그리고 이때가 바로 용의자를 지켜보면서 방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아난의 머릿속 정신적 갈등이 진짜임을 알 수 있었어. 여기 수색 영장이 있어. 우리가 사진을 4장 찍을 거야. 우리가 면봉 채취도 하고 다른 일들도 좀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안환이 방에 앉아 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져. 그의 엄마와 여동생이 평소와는 다르게 사무실에 나타났어. 대부분의 경우 면담실에 피의자가 있을 때 가족을 데려오는 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야. 그건 도박이거든. 가족이 넌 말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넌 밀고자가 아니잖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난이 실제로 얼마나 큰 공경에 처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 그녀가 아난과 얘기하고 자매가 나와 내 얼굴을 보며 그가 너와 얘기하고 싶대 라고 했어. 너는 이미 네 여동생에게 말했어. 그녀가 나와서 네가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우리에게 말했어. 자, 그게 사실인가요? 알겠어. 네가 직접 말하는 걸 들어야겠어. 진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어. 새로운 형사가 방에 들어오고 그들은 이 다른 전략이 안후안 카터에게서 친구들이 살해된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 때때로 형사로서 네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네가 그 면담에 적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 나는 존 레셔 경사를 바라본 뒤 이렇게 말했어. 있잖아. 네가 들어가서 그와 얘기해보는 게 어때? 그는 거의 목사님 같은 신중한 신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존이 그 안으로 들어갔고 그게 모든 걸 바꿔놨어. 진실을 말해줘야 해. 알겠지? 아무리 나빠도 괜찮아. 약속해줄래? 바로 그거야. 완벽해. 나도 너한테 거짓말 안 할게. 너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알았지? 이 일에 대해 뭘 알고 있어?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나는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을 알아.
Real Clan 모리스와 레리를 데리고 올라가 검은색 차주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그는 모리스를 들었어. 내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했거든. 그가 람보에 대해 묻더니 마치 람보가 죽은 것처럼 말했어. 그리고 우리는 모리스에게 가고 그는 모리스의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공격했어. 나랑 내 사촌을 공격했지. 하지만 모리스는 배고파서 차를 훔친 게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는 내 사촌의 형과 함께 숨었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디아블라 카운티를 빠져나갔지. 우리는 몽골람보와 그곳에서 밤을 보냈어. 다음날 우린 거기에 웃었어. 내 사촌 물건이 람보차 트렁크에 있었어. 그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차에 탔어. 그 후 나는 패드에게 파크힐에서 다녔어. 그리고 너희도 계산할 줄 알잖아. 하지만 난 그와 함께 그곳에 들어갔어. 그는 진실의 일부만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존 레셔 형사는 안완 카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그는 카터에게 람보, 즉 브라이스 로즈가 옆방에 있고 그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 야,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너도 네 말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알았어, 이제 그만해줘. 그만해. 내게 거짓말하지 마. 람보는 널 챙겨줄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널 챙기고 있지 않으니까. 그는 널 배신하고 있어. 내가 이해한 바로는 너도 그 사람만큼 이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람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어?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토요일이었어. 지난 주말이었지. 알겠어. 그를 어디서 봤어? 그는 자기 집에 있었어. 그날 밤에 그는 뭐 하고 있었어?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었어. 신기하지. 하지만 지금은 모리스야. 모리스랑 레리랑 같이. 그러니까 모리스랑 레리가 토요일 밤에 그 사람 집에 있었던 거지. 그게 몇 시였어? 우리는 11시 30분이나 12시까지 있었어요. 너희 셋 다, 그리고 그 셋도 다 같이 그 집에서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거지. 몇 시에 나왔어? 우리는 대략 1시간 후에 나왔어요. Mordred, Morris, Larry, and 그들이 람보르기에 나서나요? 안완 카터는 경찰에게 레리와 모리스 그리고 로즈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암시합니다. 여기 냉혹한 살인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이 아이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신이 무언가에 휘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저는 그걸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당신 얘기를 들을 겁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바로 잡을게요. 다시 시작합시다. 알겠어요. 람보의 집에 누가 있었죠? 나는 일찍 말했어요. 코리. 나는 코리와 모리스가 싸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리스가 큰 팔을 집었어요. 람보가 그 칼을 빼앗았죠. 하주를 입력하세요. 그가 그를 묶었어요. 그를 묶거나 묶은 것이요. 그가 자기 형제를 묶었어요. 그리고 형제를 욕실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그는 모리스가 무릎을 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를 빌라고. 그는 모리스 머리에 담배를 올리고 입에 헝겊을 불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를 찔렀어요. 람보가 그랬어요. 알겠어요. 람보의 집에서요. 그래서 이걸 직접 본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그걸 계속 참고 있었군요. 저는 안완이 거의 이 상황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분리하고 억누르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걸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가 찌를 때 어느 방이었나요? 아니요. 그가 뭔가를 내려놓았나요? 그가 하나를 봤어요. 그가 이걸 하기 전 이불을 놨어요. 지금 이불은 어디에 있죠? 지워버렸어요. 그의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우리는 모리스를 옆으로 옮겼어요. 리디가 그의 형을 데려왔어요. 그는 담배를 그의 머리에 올려놨어요. 그는 담배를 그의 입에 넣었어요. 마이크. 또한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것들을 상자에 넣어요.
그는 저와 클로리를 집에 두고 떠났어요. 청소하라고요. 그는 모두를 41번가 골목 아래로 데려갔어요. 그는 나는 거기 앉아서 그들이 타는 걸 지켜본다고 말했어요. 앤원 카르가 묘사하는 세부 사항들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 즉 그의 어린 친구들이 살해된 이유, 그 배경입니다. 이게 그들이 돈을 훔쳐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남부가 주차를 잘못한 사람을 쏘았다고 했어요. 이게 언제였죠? 이번 달이었어요. 그 남자가 죽었어요. 애넌 카터는 람보나 브라이스 로즈가 정말 화가 났던 이유가 모리스와 레리가 웨스트엔드에서 그 남자를 죽인 일에 대해 그를 고자질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트엔드의 그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오, 세상에.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들이 존스를 죽였어요. 그 시점까지 경찰은 이 소년들이나 아난 카터와 관련된 사람이 크리스토퍼 존스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는 11탈은 하늘에 있었고 저는 맞이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는 차를 세우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들어왔어요. 저는 돌아섰고 그는 길에서 그를 보고 총을 쐈어요. 그와 모이스가 떠났고 미는 뉴스를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왜 그 남자를 쐈어요? 모르겠어요.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남자를 쐈어요. 그는 그 두 아이를 죽여요. 두 아이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가 자기 엄마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수사관들에게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크리스토퍼 존스의 죽음과 연결짓는 것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범죄 현장과 크리스토퍼 존스의 죽음을 연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 사건은 단발성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사건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널 휘말리게 했다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코리도 41번가 건 때도 너랑 같이 있었어? 그리고 그 두 남자도? 네. 그리고 갑자기 2건의 살인사건 대신에 3건의 살인사건을 다루게 된 거야. 그리고 하나는 다른 하나의 직접적인 결과야. 네가 아는 걸 말해봐.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 그게 내가 아는 거야. 야 제발, 야 그냥 사실대로 말해줘. 잠깐만요. 이 사건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지만 파트너 업사이드의 큰 지원 덕분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앱 정말 대단합니다. 업사이드는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 일상 구매 시 더 많은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업사이드를 다운로드하세요. 10만 개 이상의 업사이드 제휴 매장 중에서 혜택을 선택하고 카드 결제 후 구매 인증만 하면 즉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유나 테이크아웃 전에 업사이드 혜택을 먼저 확인합니다. 결제 후 앱에 돈이 적립되며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를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1년에 평균 154달러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프라임크라임을 사용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 추가 보너스도 드립니다. 형사들은 한 사람 말만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만 믿을 수 없으니 여러 팀이 동시에 작업하는 겁니다. 한 팀은 증거를 모으고 다른 팀은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TV에서 그 선영들의 사진을 봤을 때 내 남자친구가 이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부츠를 가져왔어요. 그는 이 부츠를 숨겨야 해, 피가 묻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친구는 자코리 테일러였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부츠를 수거했고 놀랍게도 자코리 테일러를 발견했어요. 저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들이 칼에 찔리고 불에 탔다는 것만 알아요. 그게 다예요.
야, 그냥 진실을 말해봐. 나 이미 알고 있어. 네가 진짜로 말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 그들이 진실과 관련돼 있다는 것. 자코레와 아난 둘 다 그들은 모든 걸 함께해.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야. 그들은 인생에서 강한 롤모델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 그리고 그들은 브라이스 로즈 쪽으로 자연스럽게 끌리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야기들에 매료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이 소년들을 그의 덫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고 있는 거야. 그는 화가 났었고 왜 그가 그에게 화가 났는지 나는 몰라. 여기서 아무것도 자백하는 게 아니야, 친구. 네가 진실이라고 아는 것에 대해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도 여전히 진실을 회피하고 있어. 42번가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고 네가 뭐라고 했든 그녀는 그들이 죽일 거라고 느꼈던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그래. 그래서 그들의 엄마가 알게 된 것 같아. 람보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어. 넌 그냥 이성을 잃었어. 그들이 경찰과 엮여 있으니까 고자질하고 있다고 느낀 것 같아. 그래. 브라이스가 모두를 차에 태우고 원은 그날 일찍 트럭을 훔쳤어. 그래서 한 대의 차에는 레리, 모리스, 그리고 브라이스 로지가 있었고 아나는 그들 뒤에 훔친 트럭에 타고 있었어. 그들은 웨스트엔드를 돌며 브라이스만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남자를 찾고 있었어. 그리고 크리스토퍼 존스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브라이스 로즈가 저기 있다 라고 말하고 총성이 울려 퍼졌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 남자 대 남자로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냥 자신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얼마나 터프한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는 젊은 애들 무리와 어울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터프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들도 더러운 일에 얽히게 해서 너랑 함께 걸리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알고 보니 크리스토퍼 존스가 5인에 의한 범행으로 총에 맞아 사망했을 때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후아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저런 일이 진짜 일어났네 라는 것뿐이었어. 그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운전해서 그 위를 지나가. 크리스토퍼 존스 사건 현장에서 트럭으로 그를 친 거야. 너도 총격 외에 다른 혼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지? 그가 입은 부상 때문에. 자코레는 브라이스가 그 소년들, 그러니까 레리와 모리스가 자기를 밀고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 그의 말로는 밀고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했지. 우리는 브라이스 로즈를 주유소에서 체포했고 그건 전술적인 검거였어. 우리가 그의 뒤에 차를 세우고 브라이스 로즈를 체포해서 살인사건 담당 사무실로 이송했지.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아난이 우리에게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한 콘도에 대한 수색영장을 준비하고 있었어. 폴란드 형사는 콘도에 있었던 수사관 중 한 명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와 통화 중이었지.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가 걸으며 맙소사 에런 이러고 말했다. 나는 표백제 냄새밖에 안 나. 냄새가 너무 진해서 눈물이 날 정도야. 그리고 수사관으로서 처음 드는 생각은 화학약품 냄새가 나면 항상 내 모든 증거가 사라졌구나 라는 거야. 우리가 그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카펫이 완전히 젖어 있었어. 기억해, 그는 자신의 연루를 숨기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했었지. 아마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그가 이 시신들을 불태웠다는 사실이고 열이 DNA 흔적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열은 DNA를 분해하거나 상당 부분 없애버려. 그래서 시신에서 뭔가를 꼭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시점에서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증거가 있느냐는 거지. 카펫은 크림색이었고 가구는 하얀색이었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지. 한 소녀는 18번, 19번 찔렸고 다른 소녀는 2, 2, 3, 4번 찔렸어. 피가 있어. 그냥 보면 돼. 우리는 꽃병과 조화에서 혈흔을 발견했어.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방에 블루스타를 사용해보자고 결정했어. 홀랜드 형사는 이렇게 말했어. 그건 마치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빛났어요.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브라이스 로즈를 신문하려고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실종된 두 아이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지 알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봤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나눴다거나요. 그 아이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미안해. 알지. 모리스.
그리고 또 누구? 그리고 레리. 나 그 사람 알아. 요즘 그 사람 본 적 있어? 나 못 봤어. 한 일주일 정도 됐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보이는데 그건 수사관들이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야. 사람들이 마음을 닫거나 차단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돼. 그를 마지막으로 본 때와 장소가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서클페이에서나 아니면 테일러 쪽을 지나가다가 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를 동네에서 자주 봐요. 그리고 밖에서 농구하고 있는 것도 가끔 보곤 해요. 몇 시쯤이었나요? 아마도 뭐라 그랬어?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 화요일쯤이었을 거예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이요. 경찰이 브라이스 로즈를 데려왔지만 그에게서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이건 길지 않은 면담이에요. 그는 그 소년들을 안다고 인정합니다. 너 이 아이들이랑 친해? 그냥 농구 같이 하고 난 많은 사람들이랑 두루 잘 지내요. 그럼 물어볼게. 너희 얼마나 가까웠고 자주 어울렸니? 괜찮았어요. 네, 우리는 여러 번 같이 어울렸어요. 아시다시피 여러 번요. 알겠어요. 너는? 공원에 가거나 농구를 하거나 아시다시피 뭐 먹으러 나가거나 그랬나요? 괜찮았어요. 그들이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 아니면 그런 거 알아요? 아니요. 그 가족을 알아요? 네네. 그들의 삼촌도 알고 어머니도 알아요. 예전에 그들의 어머니와 데이트했었어요. 아마 지난 여름쯤이었고 그때 그녀와 이야기하고 그랬죠. 동네에서 그 사람에 대해 누가 뭐라고 말한 적 있나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은 TJ 오늘 문자했어요. 그들의 삼촌이요. 그래.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치 누가 죽었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문자로 장난하는 거야? 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경찰? 면담실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게 그들의 일이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주면 그들이 그것으로 장난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찰을 어떻게 상대하고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임수에 정말 능숙하죠. 저에 대해 우리가 아직 묻지 않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무 질문도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뭐든지요. 저도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브라이스 로즈의 공동 피고인들이 조건부 진술 협의를 위해 들어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만남입니다. 양측의 변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감경을 대가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완과 자코리가 한 걸음씩 크리스토퍼 존스, 모리스 고든, 그리고 레리 아드웨이가 살해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이 증거와 대조해 볼 수 있는 진술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로즈와 함께 안완과 자코리는 이미 그 집에 있었고 또 다른 인물인 토린 콜먼도 있었다고 브라이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와야 해. 여기로 데려와야 해. 그들에게 교훈을 줘야 해. 그래서 브라이스는 그들을 데리러 가기로 했고 그들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안완이 말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리스와 자코리는 몸싸움을 벌였어요. 이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브라이스 로즈가 끼어들었고 그때부터 상황이 악화됐어요. 브라이스는 두 형제 레리와 모리스를 떼어놓을 때라고 결정했어요. 그는 그들을 묶고 입을 막고 머리에 두건을 씌운 다음 한 명은 욕실에 가뒀어요. 브라이스는 그를 칼로 찌른 다음 첫 번째 형제를 옆으로 밀쳤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기본적으로 반복됐어요. 경찰은 안완과 자코리가 이 일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 이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브라이스 로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된 증언 중에 브라이스 로즈가 그들의 친구들을 찔렀을 뿐만 아니라 브라이스 로즈의 지시에 따라 그들 또한 친구들을 찔렀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나요. 모든 사망 원인 중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가 아마도 가장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있는 무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찔러 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고문이 떠올랐습니다. 브라이스, 타이린, 그리고 자코리와 아나는 소년들을 빨래 바구니에 담아 브라이스의 차로 옮겼고 브라이스 로즈는 아난과 자코리에게
집을 청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두 소년을 바구니에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모두를 보며 이제 그 신발이 필요 없으니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옷을 쓰레기통에 가져가서 모든 것, 세탁 바구니까지 다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피터스 형사와 매출러 형사가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도시 내 모든 쓰레기통 화재 기록을 확인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찾아냅니다. 타이백 보호복을 입고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혈흔, 옷, 그리고 실제로 법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물건들과 같은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베개나 수건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콘도에 있는 베개와 수건과 일치한다면 우리 일에서는 그걸 단서라고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2명의 목격자가 브라이스 로즈와 그의 차, 그리고 그 차 안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을 쓰레기통에서 불을 지르고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스 로즈, 안완 카터, 자코 테일러, 그리고 네 번째 청년 티란 콜먼은 모두 크리스토퍼 존스, 모리스 고든, 레리 오드웨이의 살인 사건에서 각자의 역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진술들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 이 소년들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 그들이 어머니에게 살인을 목격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가 브라이스 로즈와 연락하며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브라이스 로즈는 재판을 앞두고 상황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온갖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2명의 10대가 살해되고 무고한 행인이 살해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로즈가 법정에 나타나면서 상황은 더욱 미쳐갑니다. 이걸 받으려면 변명을 말씀하세요. 참 비열한 짓이네. 겁쟁이. 우리가 널 봤을 때 넌 정말 비겁한 겁쟁이였어. 그는 자기 변호사와 싸우고 있어요. 둘을 떼어놔야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 변호사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가 두 번째로 법정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한니발 렉터보다 더 단단히 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침 방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는 완전히 결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박된 상태에서도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봐요, 내가 당신이 어디 사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낼 거라는 말인가요? 그는 또 다른 판사 앞에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는 욕을 해요. 한 번은 브라이스가 판사에게 인종차별주의자이고 KKK 단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재판을 취재해왔지만 피고인이 사실상 법정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수년 동안 계속됐어요. 이 기간 동안 브라이스 로즈는 계속해서 심리에 참석하고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정됩니다. 그는 특히 이 두 젊은이들과 함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남성 롤모델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망쳤습니다. 그는 그것을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정도로 망쳐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다른 3건의 살인사건에서 용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감옥에 가둔 후에야 이를 알았습니다. 보통 루이빌에서는 살인사건이 해결되는데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립니다. 가끔은 4년이나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에 시작됐지만 2023년에야 끝났습니다. 이 재판은 결국 2023년 12월에 시작됩니다. 해시먼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은 냉혹하고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졌습니다. 그 다음 2건의 살인은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브라이스 로즈와 함께한 어느 밤. 그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라는 청부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저 남자는 크리스토퍼 존스입니다. 그는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브라이스 로즈는 자코레가 모리스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가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스 로즈는 소년들을 그곳에 데려다 놓고 이제 모리스를 혼내줄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로즈는 칼을 집어들고 그를 계속해서 여러 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레리를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노안 카터와 자코리 테일러는 브라이스 로즈에 대한 재판에서 진실된 증언을 하는 대가로 더 가벼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 중에 아노안 카터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친구를 찔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둘 다 욕실에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 투표는 무엇에 대한 건가요? 그들이 댄이라고 했고 아니라고 한 건 저였어요. 저는 그냥 응이라고만 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죠. 누군가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안전한지 확인해야죠. 당신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았을 만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트 555.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그와 함께 있었을 거예요. 같은 상황이었겠죠? 같은 운명이었겠죠. 자코레와 안완의 이야기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화장실에 있던 그 소년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대략 알 수 있었어요. 형이 칼에 찔리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냥 구타와 살해 소리를 들으며 곧 자기 차례임을 아는 거죠. 테일러 씨,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으신가요?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미스터 테일러. 5월 4일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존중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처음에 자코리 테일러는 말하기를 거부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테일러 씨, 크리스토퍼 존스가 총 맞던 밤 41번가에 계셨나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결국 크리스토퍼 존스가 살해된 밤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이 총격 사건이 결국 테일러의 친구인 모리스와 레리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다들 41번가를 따라가고 있었고 당신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아난이 뒤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차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모리스가 차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는 차를 세웠고 길 한가운데 누군가를 봤어요. 그리고 브라이스가 그에게 길에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글을 썼어요. 글을 썼어요. 브라이스, 쟤는 아무도 총 맞는 걸 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거짓말 안 할게. 우리 모두 무서웠어. 그래, 우리 다 겁먹었지. 사실 우린 그냥 따라갔을 뿐이야. 너희 중에 누구라도 5월 21일 전에 이걸 논의한 적 있나요? 응, 나랑 모리스가 했어. 그리고 레리. 그는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브라이스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 그가 듣기로는 그들이 그에게 말할 거라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했어. 내가 그가 벗어나려 했던 걸 기억한다고 다시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눕힌 뒤 칼로 찌르기 시작했어. 그래, 모든 게 끝난 뒤 그는 쓰러져 있었어. 그가 내게 칼을 건네고 나한테도 그를 찌르게 했어.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결국 거의 20명에 달하는 증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반면 브라이스 로즈의 변호인 측은 자신들의 증인을 부르기보다는 주로 반대 신문에 집중해 검찰 측 증인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제가 그를 찔렀어요. 제가 모리스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제가 그를 차로 들이받았어요. 제가 그를 차로 치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들은 이 사건에 관련된 누군가의 진술이지만 브라이스 로즈의 진술은 아닙니다. 아노안 카터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모리스 고든을 죽인 것과
아무 힘도 없는 크리스토퍼 존스를 차로 치고 지나간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넌 카터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의 주요 증인입니다. 이 범죄들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목격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발 메트로 경찰국은 레리와 모리스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타이어 자국은 브라이스 차량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브라이스의 신발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스의 지문은 어떤 증거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완 카터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걸 받아들여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아는 건 아이들이 서로 죽인다는 사실뿐이었어요. 그들은 어른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네요. 코넬리 형사에게 말했나요? 모리스와 레리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모른다고 토넬리 형사에게 말했나요? 처음에는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었죠. 맞나요? 그때 형사에게 람보와 친하지 않았다고 말했나요? 토넬리 경관에게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결국 당신은 다시 진술을 바꿨죠. 세 번째로 진술을 바꾼 거 맞죠? 브라이스 로즈의 변호는 그가 경찰에 의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 세 명의 10배들 모두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스 로즈가 했다고 말해도 잃을 게 없었습니다. 브라이스 로즈의 변호인은 이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자신들도 시신을 처리하고 청소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신 분명히 관여하셨죠. 이 죽음들에. 맞아요. 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질문에는 정말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죠? 같이 가죠. 똑같이 제가 있는 거죠, 맞죠? 거기보다 조금 더요. 맞아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당신은 이 배심원들에게 모리스가 실제로 시작했다고 말했죠. 당신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리스가 당신에게 칼을 들이댔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는 브라이스가 가지고 있던 칼을 집어서 저를 공격하려고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달려들려고요.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배심원들이 이 증인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똑같이 죄가 있고 어쩌면 모든 일을 직접 저질렀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며칠간의 증언이 이어지고 재판 내내 브라이스 로즈가 놀랍게도 아무런 소란도 일으키지 않은 가운데 배심원단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이 이 사건에 대해 평결을 내렸습니까? 크리스토퍼 존스에 대한 살인 혐의입니다.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을 살인죄로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리스 고든에 대한 살인 혐의입니다.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을 살인죄로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레리 오드웨이에 대한 살인 혐의입니다.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을 살인죄로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공동 피고인들은 경찰과 거래를 해서 각각 다른 형량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브라이스 로즈는 배심원단에 의해 결국 3건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형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 후 브라이스 로즈의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절차에서 크리스토퍼, 모리스, 레리의 가족들이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일은 저와 제 가족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한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 아들과 제 가족을 대신해 말씀드리면 우리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치유연, 정말 긴 치유연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12월 18일, 그들이 브라이스 로즈를 유죄로 판결한 바로 그날이에요. 어린 레리는 미식 축구를 했어요. 어린 라릿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서 그걸 빼앗아갔어요. 있잖아요. 저는 이 법정에 앉아서 모든 걸 들었어요.
그가 제 손주들에게 했던 그 한 가지 행동이 정말 저를 무너뜨렸어요. 당신이 짐승처럼 아이들을 처참하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복수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이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관여했던 사건 중에서 단연코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이 끔찍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법에 따라 배심원의 권고를 따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을 다 다뤄봤습니다. 저는 이 말을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악은 존재합니다. 저는 악을 본 적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무섭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더 이상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된 게 다행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게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말로도 부족하고 눈물로도 부족합니다. 그 누구에게 아무리 많은 위로와 기도를 보내더라도 모두 빼앗긴 이 세 소중한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